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을 둘러싸고 핵심 3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보도를 종합하면 경찰청 정보분실의 한모 경위는 자신의 상관으로 부임할 사람의 짐을 몰래 뜯고 뒤져서 문건을 복사한 뒤 고 최경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경찰 조직에서 상관으로 올 사람의 밀봉된 짐을 함부로 뜯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복사 문건을 최경위에게 준 이유는 뭘까요? 고 최경위는 영장실질심사와 유서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최경위가 유출했다고 칩시다. 문서 유출이 목숨을 내놔야 할 만큼의 중죄여서 그는 자살을 택했을까요? 혹시 박경정이나 한경위, 그리고 검찰은 이미 고인이 된 최경위에게 중요한 열쇠를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공교롭게도 이 순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오래된 말이 떠오릅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의혹을 더 키우는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2월 16일 화요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땅콩 조연합 부사장 사건은 검찰 수사를 할수록 뭔가 좀 가지런히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이 되면서 일목요연해지는 감이 있는데 정윤회 문건 파문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계속 미궁으로 파고들거나 의혹이 더 생기거나 또는 청와대에서 그어준 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검찰이 그냥 확인하는 수순이 아닌가 싶어서 용두사미 또는 뭔가를 덮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브리핑 통해서 좀 더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제의 어제 오늘 뉴스의 문제의 인물은 이른바 한모 경위. 예. 청와대에서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JTBC하고 인터뷰를 한 데 이어서 예. 한경위의 부인이 검찰에서 영장 없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 예. 뭐 한경위한테도 지금 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 최모 경위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유서에 네. 남긴 글이 있지 않습니까?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뭔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회유를 받고 있다는, 뭐 회유나 압박이나 아마 동전의 양면이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압박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증폭됐는데 한모 경위가 JTBC에다가 청와대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나중에 청와대가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마는. 자, 그런데 이 한모 경위 부인도 검찰에서 영장 없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일 남편을 체포하면서 남편과 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남편과 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면서 나한테 오라고 했다. 그래서 검찰청에 갔는데 이상한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관이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문건 원본을 어디다 두었느냐. 사모님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다면서 박관천 경정과 최모 경위가 이미 다 자백했는데 남편분만 입을 안 열고 있다라고 추궁하기에 나는 맹세코 모른다라고 했는데 끝내 남편과 나를 대질 신문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부를 대지를 시켰다고요? 부부의 입장이 다르지도 않은데 참 희한한 수사. 잠시 후에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남편이 수사관에 이끌려서 나타났다. 내가 왜 수갑을 채우고 묶어 놓았느냐. 도망 안 간다 이 사람. 라고 항의하니까 네.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줬다. 수사관이 남편을 설득해라. 원본이 있는 곳을 말하라. 이렇게 추궁했는데 미리 짜인 각본대로 퍼즐을 맞추듯 나와 남편을 몰아갔다.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었지만은 남편이 걱정돼 그럴 수가 없었다. 이 한모경위 부인은 또 고 최모경위가 자살하기 전에 한모경위를 찾아와서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 네. 최모경위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떳떳한데 왜 죽느냐라고 다독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강압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했는데요. 한모 경위가 자신이 갖고 있던 열쇠의 용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해 부인을 불러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검사실에서 한모 경위를 만나게 했던 것이다. 부인이 대지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검찰 얘기는? 네. 그리고 최경희가 죽기 전에 네. 자살을 결행하기 전에 예. 자살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경희한테도 했다 이 말이죠. 예. 한편 그 검찰 관계자는 한모 경위는 포승줄에 묶여 있지 않았으며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완전히 말이 엇갈리네요. 예, 이 한모 경위 부인이 지금 남편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권력 앞에 뭔가 지금 옹색한 입장으로 있을 때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일 텐데 일단 포승줄 그것은 너무나 뻔히 그건 뭐 착각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아내가 뭐 예. 휴대전화를 와서 받아가라 해서 갔는데 얘기가 엇갈려서 대질을 했다. 예. 어쨌건 남편을 만났다. 예. 근데 지금 검찰 얘기는 대질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만났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까? 대질 신문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부인이 요청해서 서로 이제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같이 조사받게 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검찰 얘기는요. 네. 너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이 한모경위 부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지. 글쎄요. 동기가 납득이 되어야 예. 상식적인 의혹이 풀리는 건데 네. 지금 한경위의 부인 관련도 그렇고 네. 지금 죽은 최모경위가 결국은 그러니까 유출의 주범이고 가장 악질적인 행동을 한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출자에 대해서만 조사하라 이런 네.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애초부터 나왔죠. 했었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결국 이 사람들을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코너까지 몰고 간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결국 자살을 했다면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대우건설 남산국 사장 세상을 떠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망신을 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노무현은 살인범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논란이 컸죠, 그때도. 네. 갈수록 뭐가 의혹만 커지고 가려지는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건 내용 관련해서는 그냥 아니다만 확인을 하는 거고. 검찰은 이제 앞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조직의 그 존립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명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
기강 비서관실의 문건 생산 과정 및 유통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거 전혀 있지 않고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없어 보이는 경찰청의 몇 사람들만 이렇게 뭐 수색을 하거나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데 이번 수사를 그렇게 간단히 할 사안이 아니건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고요. 뭐 정말 법정위가 살아있다면 대통령도 조사받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된 것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말이죠. 공개적으로. 네. 그 법무부 장관은 뭐하러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 법무부 장관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종북 콘서트 이거 조사해야 된다. 분명히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검찰에게 사실상 수사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고 만기 7남이시니까 모든 걸 다 지시할 수 있죠. 아니 지시할 수 있는데 말이죠. 대통령이 그 흔한 빈말이라도 워낙 테러는 안 된다라는 말 왜 그거 안 합니까? 워낙 모든 걸 다 폭넓게 알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아니 테러는 해도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건 테러라고 판단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로운 의거다. 네. 윤봉길 의사의 이은 의거다. 그거는 이따가 공식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네. 한경위의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건 설득력을 갖기 힘들겠다. 이런 이 검찰이-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군요. 검찰이 비판받을 때가 좋은 겁니다.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자, 부끄러운 줄 그렇고 알아야죠. 예. 세월호 참사 때 중대본이라고 그랬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조정관을 맡았다가 좀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감사원 감사 때 주의를 받았던 이재율 네.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가장 핵심적인 자리군요. 이 안전처에. 그런데 이 사람이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에 다시 내정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대본의 그 수습이 엉망이었던 건 뭐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확인한 바죠. 사람 머릿수를 제대로 못 셌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니 뭐 수습 구조 이건 둘째치고 사람 머릿수를 못 세는 이런 미숙하다 못해 덜 떨어진 인간이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거기 안전정책실장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승진을 하고 중용이 되죠? 일 못한 게 포상거리인가 봐요. 예. 해경 해체 하나로 세월호는 다 행정적 절차가 끝난 거군요. 공직사회의 어떤 그런 그 적폐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경 없애고 국민안전처 만들었는데 그 세월호 참사 때 수습 못한 사람을 거기 안전정책실장 세우고 이제는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에 내정한다. 이 정말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뭐 이건 평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안전대응에 실패했던 사람을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앉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인사는 그야말로 박근혜식 창조 인사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떤 곳인가? 세월호 참사의 시작부터 수습까지 오로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지탄을 한 몸에 받은 곳이다. 기본적인 탑승자, 피해자 집계조차 제대로 못하고 참사 수습의 전 과정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며 분노했다. 그 엉터리 대응을 총괄했던 사람이 이제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에 중용되니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그 노동당이 말이죠. 네. 서울역 앞에다 붙인 그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뭐죠? 새해 만복은 박근혜 퇴진으로부터. 아, 예. 붙어 있어요, 어디에? 예, 붙어 있습니다. 아, 서울역 경찰이 앞에. 철거 이런 것, 정당적이니까 할 수는 예, 없겠다. 정당 플래카드를 네. 떼기는 쉽지 않죠. 예. 그렇군요. 새해 만복의 출발은. 네. 네. 박근혜 퇴진으로부터. 이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이제 조사하는 그런 대책 기구, 이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의 후보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한마디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에 따라 조사위원을 새로운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 5명의 조사위원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스스로 내세우며 믿어달라 강변했던 독립성과 진상규명의 의지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고영주 씨, 영화 변호인의 불임 사건의 담당 검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공안 검사로 나왔던 그 실화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조사위원이 됐습니다. 이 권력지향적 인사고요. 또 차기환 변호사도 있고. 차기환 변호사 박문진이었고 MBC 보도를 그야말로 산으로 가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지향적인 인물이고 그 권력 바로 박근혜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지요. 뿐더러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이건 정부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종편이나 이런 데서 주장했던 사람이 약 2-3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거기 예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포진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아니 엉뚱한 사람을 자리에 갖다 앉히니까 이 복장이 뒤집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철저합니다. 철면 피하고 철저하고. 네. 이거 한마디로 엿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여당이나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특검 보호 추천 부분은 서로 좀 조율을 하거나 예. 사전 내락 이런 스크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 보나마나 또 옥신각신. 네. 이념 논쟁, 진영 논쟁이 또 한 번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물도 없수다님이 역대급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진실을 캐고 파낼 굴삭기를 보내라고 했더니 진실을 묻어버릴 레미콘 차를 보낸 꼴이다. 그렇군요. 새누리당이야말로 굴삭기로 땅을 파서 레미콘으로 묻어버릴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의 객원 촌철살인 컬럼니스트입니다. 국물도 없수다님. 네. 예. 존경합니다, 진짜. 네, 이분은 그리고 후기에다가 예. 하루하루의 뉴스를 이렇게 일지식으로 적어가고 있는데요. 예. 대단하신 필력이. 예. 자, 땅콩 리턴 오늘도 뉴스 한 꼭지는 꼭 차지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연대가 예. 국토부의 조사 예. 이거 좀 손방망이였다. 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했군요. 예. 피해자들이 김포공항에 있는 국토교통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허위 진술과 말 맞추기를 압박했던 회사의 고위 간부들로서 객실 담당 상무, 조종사 담당 전무, 또 승무원 담당 전무, 그리고 안전보안실 책임자가 이 피해자 조사받을 때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정밀한 진실이 담보된 그런 진술을 듣고자 한다면은 이 이해관계자죠. 이 회사, 이 고위 간부를 다 물리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공조사관 6명 중에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면서요? 아니, 16명 중에 14명인가요? 16 중에 14이죠? 예. 오늘 그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래요? 예. 그럼 그건 대한항공 퇴직자들의 모임이지 그게 무슨 항공조사관 회의입니까? 그래서 칼피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칼피아? 칼피아. 예. 아니 대한항공 마치고 나면 국토조사부에 가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6분의 14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무슨 대한항공 이사회나 아니면 무슨 사내 회의지. 아마 분과별로 다른 모양인데. 근데 6 중에 2 그런 말은 확인이 됐었던 거예요. 오늘 이 뉴스의 맥을 한번 좀 짚어보면 말이죠. 대략 이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내고 또 앞으로 안전 위기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네. 이런 나라에서 참 이게 진짜 노동당의 플래카드에
그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만복의 출발은 박근혜 퇴진으로부터. 예. 아니 진짜 이 정부는요. 네. 이 사실 저희가 진짜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야 마땅한 것인데 네. 우리가 뭐 이런 팟캐스트 기반의 이런 온라인 라디오 방송에서 뭐 가려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뭐 법적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법외 방송인데요. 법외 방송. 법외 방송으로서 뭐 보다 더 강렬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부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도 없고요. 일단 세월호 국면에서 우리가 봤듯이 국민을 지킬 능력이 없는 정권임이 드러났고요.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런 능력을 다시 키워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받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충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위기를 탈출할까 여기에만 궁리하는 이런 불량한 정권이다. 자격 미달 정권이다. 퇴출해야 될 정권이다. 전 이렇게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말입니다. 불량과 퇴출. 이상 뉴스와 논평의 김용민 PD였습니다. 불량식품 뭐 4대학이라면서요? 불량정권 5대학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3분, 54분 막 되기 직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화요일 오후, 오늘 오후,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한 3일 맵게 추울 것 같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한파 경보, 서울과 중부, 수도권 이런 곳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금요일 오후쯤에 가면 날이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각별히 유념들 하시고요. 아직도 응달이나 골목길 이런 데는 눈이 얼어붙은 채 있을 텐데 운전할 때나 걸어 다니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쪽 하늘 닉네임 쓰시는 분, 청와대가 몰래카메라 시계를 사서 논란인데 나는 아니라는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음란 행위를 했던 김수창이 여학생을 따라가며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몰카 시계였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예.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 아는 바가 없고요. 무슨 베이비 로션이었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이바님, 출발이 부정선거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언의 점쟁이 역술가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을 국물도 없다께서 조금 비틀어서 패러디를 하셨네요. 대통령이 과학기술은 안전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그 천병이 돼야 한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 재해석하면 이렇답니다. 과학기술이 무슨 소용이냐? 창조라는 말에 빠져서 대한민국이 천벙되면 내 정권은 안전하다. 천병을 천벙으로 살짝 바꾸면서 판소리 사설처럼 이렇게 풀어주셨군요. 국물도 없수다님은 전공을 200% 살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대 국문과 나오셨죠, 아마? 고대 국문과 나온 사람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수현 극작가하고 예전에 중앙일보 중앙경제 사회부장을 했던 이른바 군 정보사 테러 사건 희생자죠. 오홍근 사회부장 논설위원이 있었는데요.
요즘 프레시안의 뭐 오홍근의 뭐 이렇게 시리즈로 연재도 하고. 저는 그 두 분이 고대 국문과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문사지인 줄 알았더니 국물도 없수다님 그 맥을 잇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의 노동당 플래카드라고 그러니까 뭐 북한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분파하면서 일각을 이루고 있는 건 물론 아실 거고요. 서울역 앞에 그 대중교통 버스 아마 환승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버스나 택시 정류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붙여놨군요. 보도 바로 옆에 말이죠. 가이드레일처럼 생긴 곳에. 네. 대한항공의 하부기관이 국토부란 말이냐 이러면서 잡초님께서 좀 일갈하셨습니다. 불안한 예측과 우려는 빗나가지 않는다. 서양 어느 소설 또는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뭐 내용은 뭐 듣자마자 다들 공유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잡이님 고맙습니다. 지록위마에 대해서도 또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난 오늘 종북몰이를 했다. 욕을 많이 먹었다. 다음에는 욕 먹지 않도록 계엄 선포를 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겁난다 그러면서 어느 초등생의 일기를 올리셨는데 이 초등생은 몇 학년인지 글씨를 참 잘 썼네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참 잘했어요. 무슨 병아리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 중에 이 학생 의식이 대통령과 좀 비슷한 것 같다. 장차 크게 되겠다. 이런 얘기도 보이는군요. 앞날이 보이는 어린이다. 이런 말도 있고. 이거 참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이게 연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에서 쓰는 그 역치라는 용어 말이죠. 우리가 어느 세기의 자극, 강도의 자극을 받으면 그거보다 더 큰 자극을 받지 않은 한 그 자극은 자극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꼬집거나 비틀었는데 오늘 이 정도 세게 비트니까 아팠다. 다음번엔 그보다 더 세게 비틀어야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전 자극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자극을 계속 받으면 우리는 아픔을 못 느끼거나 느껴도 매우 미미하게 느끼는데 그 누적된 자극 또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초래하는 피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지금 제가 하루하루 뉴스를 이렇게 데스크의 입장에서 90분을 꾸려가고 어떤 것들을 고르고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도드라지게 하고 어떤 건 버리고 이런 이른바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기능이긴 하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뉴스 속에 파묻혀 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도 모르게 가끔씩 그 역치의 임계점에서 이렇게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둔감 또는 무감해지는 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왜 계속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강도의 자극이 전해져 오니까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도 가끔 그걸 느끼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남기신 댓글의 행간을 통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데, 불행한 시대, 불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심신의 건강 정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좁게는 대한민국 한반도 남녘, 좀 더 넓게는 한반도 전체 한 8천만 명의 안위, 그리고 생활 공동체, 그리고 그 미래 공동체의 건강함과 가능성, 이런 것에까지 결국은 도저한, 깊고 낮고 오래가는 그런 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 권력을 어떤 권력을 선택하고 어떤 국정을 유지케 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우울합니다.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말이죠. 한 주는 굉장히 빨리 가는데. 석양의 건맨, 오늘 일부 언론에서 다 제기를 했고, 사실 저도 이거 궁금했습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몰카시계 2점을 구입했다는데 용도가 뭘까요? 제2부속실은 원래 대통령의 배우자를 이렇게 보필하거나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독신이니까 제2부속실이 사실 할 일이 없어야죠. 그럼 그 기구를 없애거나 다른 쪽에 뭘 해야 되는데 아무튼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여기 담당이 아닌가 싶은데, 몰카시계를 어디다 쓸까요, 정말? 댓글을 하나 정도만 더 보고 정가산책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참 어느 분께서 질문 비슷한 거, 질문거리는 사실 아닌데요, 주셨는데 보니까 CBS의 변상욱 대기자하고 저하고 선후배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분께서 물으셨는데요. 사적인 거긴 하지만 그분이 저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나이는 정확히는 제가 검색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수습기자, 사건 기자 이렇게 초년병일 때 그 이름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CBS 기자로부터. 아주 독하고, 이제 후배가 선배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야무지고 일 분명히 하고 그래서 무섭고 그런 선배라고 들었는데, 그때 변상욱 이름 들었던 게 오래 가고 있네요. 네, 그렇고 청취 볼륨이 크다 작다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견해를 주셨는데요. 아침 저녁 또는 프로그램별로 좀 차이도 있다는 것도 있고, MC의 성량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제가 좀 어떤 부분은 차분하고 나지막하게 얘기하다가 어떤 부분 좀 힘주어서 말할 때 약간 옥타브가 올라가면,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사실. 그래서 근데 뉴스를 너무 단조롭게 일정한 톤으로 발음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어색해 보이는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은 하겠습니다만, 강조할 곳에서는 당연히 조금 소리가 높아지거나 조금 커질 수는 있겠죠. 그 편차의 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볼륨 게이지가 다르게 들린다.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에는 좀 제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추워졌네요. 네, 엄청 춥네요, 오늘. 네, 이틀 연속 정의화 국회의장 네. 대통령한테 직격탄? 작심 쓴소리? 오늘은 쓴소리가 아니고 단소리다 그러면서도 또 할 말은 한 번 더 하던데,
원래 이 양반 이렇게 대가 찬 분입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래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게 뭐 아니라고 늘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실제로 보면 뭐 그동안에도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는 친이계 의원으로 그렇게 또 불리기도 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새누리당 내에서 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을 할 때 이 지금 교육부총리가 있는 이제 황우여 당시 대표였죠. 네. 이 두 분이 그 경선을 했었는데 뭐 황우여 대표 쪽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국 이 무당발로 이 의원들 접촉면을 그렇게 넓히는 이 노력 끝에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하반기 국회의장을 이제 거머쥐게 됐는데 그때 표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났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났었죠. 한 예. 2배 가까이 났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 지금 쓴소리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서 지금 이번 정윤회 파문과 관련해서 네. 사실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이 여권 권력 핵심층이 얼마나 지금 이 민심과 동떨어지게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가를 뭐 단적으로 보여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 스타일, 또 이 사람을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다시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이 뭐 쓴소리든, 또 국정 쇄신 요구든, 이런 것들이 사실 수도 없이 나왔어야 맞는 거죠, 여권 내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권 사람들 중에는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의원들을 좀 만나보면요. 이게 보통 이런 일이 이전 정부 때는 집권 3년차, 4년차, 그러니까 이 반환점을 본 이후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사실 지금 뭐 취임 2년도 아직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터져가지고 아직도 이 청와대 기세, 그 기세를 감안을 하면 누가 감히 지금 뭐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심정적으로는 그런 항변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 특히 이 국민의 표심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라면 사실은 민심의 흐름, 여론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캐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무소속으로 가 있는, 그리고 국회 수장이자 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제 서열 2위인 이 정의화 국회의장으로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 의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이 괘씸하게 생각은 하겠지만 겉으로 대놓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네. 중요하게는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나마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라고나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의식을 하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아하. 지금의 청와대, 그리고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의 친박 핵심들의 뭐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을 사실 그렇게 뭐랄까요, 좀 존중한다고 하는 표현이 적당할까요?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가 만든 사람이고 네. 원래는 국회의장 못할 사람인데 네.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뭐 자기 맘대로 뭘 해? 그러나. 자기가 뭐라고? 딱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서요. 그런 거 보면 속으로 좀 국회의장이, 우습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그 점에서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마 오늘 이제 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소신 발언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국민을 보고 정치하겠다라는 네. 좀 그런 자기 자신의 좀 뭐랄까요,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여당
소속이었다가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돼 있게 돼 있으니까요. 네. 탈당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내가 여당 소속이지만 어쨌든 여당 중심으로 국회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네. 것이는 뭐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태여서 예.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의용 국회의장이 또 꿈이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통일 대통령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꿈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소신 발언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 기자 보시기에 당내 기반은 좀 있어 보입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의 없긴 한데 이제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지위가 있는 거고요. 예. 중요하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내 기반이 없지만 네. 앞으로 이제 내후년 20대 총선 거치고 그 다음 해 대선까지 바라보는 레이스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사실 정의용 국회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정의용 국회의장은 2017년 그리고 그 다음 대선까지도 좀 길게 염두에 보고 좀 뭐 자기 역할을 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또 정가의 상당한 지각 변동과 의식 변화도 수반되지 않을까. 또 그 전에 그렇죠. 개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지금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원주율의 끝보다 더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뭐 네. 미지의 영역을 하나 남겨두시죠. 자, 그리고 어느덧 이제 뭐 올해가 한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1월 들어가면 단배식 어쩌고 한다고 뭐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한 2, 3일 까먹고 그리고 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전당대회로 불이 붙을 텐데 네네. 관심을 모았던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 출마 안 하겠다고요? 아마 출마 안 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로든 최고위원으로든 둘 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대표 출마설이 좀 유력하게 나왔었는데, 예. 당대표 출마 안 하는 쪽으로 뭐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고, 네. 빠르면 내일 정도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직,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확정된 일정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예. 이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그 깊은 고민을 본인이 먼저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당신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 요구가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에 그 친노와 비노 사이에 뭐랄까 좀 해묵은 계파 갈등 예. 이런 것들이 좀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실제로 지금 김부겸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가장 좀 종용하고 또 뒤에서 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던 쪽이 김한길 전 대표 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하고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쪽 진영에서 그런 그 얘기들을 계속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의원 쪽에 그 의사를 계속해서 좀 타진하면서 좀 바람몰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은 사실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그리고 아마 이인영 의원이 이 대표 출마 의사를 거의 굳힌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들 판에 자신의 룸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 총선까지 보면 예. 사실 대구에서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거기에 중심을 맞춰놓고 보면 전당대회 출마가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이 사퇴 파동을 겪을 때 신당 창당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언급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한 비노 진영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또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쪽이 이 김부겸 전 의원을 좀 상징적으로 네. 비노의 대표 주자로 해서 뭔가 좀 별도의 세력화를 도모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비노의 대표 또는 미래의 라이징 스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조금 핀트가 서로 우리가 안 맞을까요? 물론 꼬마민주당 독수리 오영재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건너온 건 꽤 오래 전이긴 하지만 네네. 지역구도에 맨몸으로 부딪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지조랄까 그것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중적 친화력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2의 노무현 같은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있는 게 김부겸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양 기자 분석 들어보니까 그쪽하고는 조금 갈래가 다르게도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대표나 박영선 전 원내대표 쪽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 그런 좀 뭐랄까요, 상황을 좀 의식했던 것 같고 의도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김부겸 전 의원이 이번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이 그런 구도에 자신이 끼워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구에서 정말로 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불모지인데 이 대구에서 당선을 통해서 좀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붙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이른바 제1야당의 주류처럼 횡행되는 논리나 정서만 가지고는 자기가 당선, 시장이 되었건 의원이 되었건 힘들 테니까 그쪽과도 좀 사이클을 맞추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당연히 그건 현실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곳의 지역적 특성과 표심의 흐름을 유심히 살피고 그것을 따라잡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질러 나가서 이끌고 가는 것. 이건 기본 일터이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시비 걸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원고 심력 끝에 내년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른바 빅3에다가 이인영 정도가 어떤 승부를 보일지 이 정도에 관전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대표 경선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전화한 거 아니시죠? 네, 자꾸 미안해서. 아니요. 밖에 잠깐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들어왔어요. 너무 춥죠. 어서 들어가세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정가산책입니다. 조금 전에도 양 기자와 정의와 의장의 어제 오늘 언행에 대해서 조금 맛배기로 리포트를 들으셨는데요. 맛배기는 아니었죠. 양 기자가 해드린 리포트가 진수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이랄까요? 그런 거 하고 싶어서요. 오늘 모든 조간들이 썼던데 어떤 조간신문은 18면에 아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개 정치 관련 뉴스는 1면부터 3면, 늦어봐야 5면을 잘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의 편집 의도고 편집 감각이니까 누가 뭘 시비하겠습니까마는 중앙일보는 18면에 단신으로 단신 1단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한겨레 신문인가는 3면에 톱 기사, 흔히들 1톱 3박
뭐 이런 말합니다. 기자들 용어로. 그냥 뭐 재미로 들어주시죠. 1면 톱, 3면 박스. 1톱 3박 이러거든요. 단독 기사가 됐건 큰 기사가 됐건 간에 1면 톱으로 가면 그 톱 기사에 대한 해설 기사는 3면의 박스로 실른다. 그게 1톱 3박인데 한겨레는 아마 오늘 3면의 박스, 톱 박스로 이걸 다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조간들도 다 크게 썼습니다. 중앙일보처럼 단신으로 처박은 데도 몇 군데 있었고요. 대통령 소통 문제 있다. 국회의장의 작심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국정 쇄신론이 나왔다. 정 의장은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 요인이나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지상 보도만 갖고 안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정 총리에게 대통령을 만나면 한 말씀 전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네.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 보도만 가지고 안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게 국회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3권 분립 또는 뭐 5권 분립 이런 말 하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고전적인 의미의 3권 분립을 해도 입법, 행정, 사법 뭐 이렇게들 나누죠. 항상 입법부가 먼저 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헌정공화정의 대전제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겠죠.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 기관이 국회니까요. 대의기관이. 그럼 어쨌거나 국회의장의 상징적 지위는 대통령에 못지않는 또는 권위면에서는 또는 국민의 대표성이란 측면에서는 실권은 대통령이 많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어야 함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는 건 뭐 정치학 개론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의 뭐 정치 경제 요즘 뭐라 그러나요? 뭐 사회 탐구과 이런 데 당연히 나올 얘기인데요. 그 국회의장이 무슨 고급 정보를 무슨 뭐 이번에 그 뭐 정윤회 문건 파동 이런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먼저 알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국정의 중요한 사항들은 적어도 신문을 보고 알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더 부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해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현 그 청와대 여당의 핵심 라인들로부터 얼마나 소외감 있고 밀려나 있고 별 취급을 못 받는지는 아까 양 기자하고도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행간으로 이걸 미리 골라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겹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긴 했습니다만 양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별 대접을 지금 못 받고 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이런 비아냥도 할 수 있겠죠. 아, 엄청나게 태평성대구나. 전혀 신경 쓰거나 경천동지할 일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국정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또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니까 특별히 뭐 현안이라거나 골치 아프게 골치 썩게 할 문제가 없으니까 웬만한 건 그저 신문 보고 국회의장이 뭐 나라 돌아가는 거 아는 모양이다. 태평성대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정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 이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똑같은 말이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맞습니다. 여당, 야당은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국회 안에서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자들입니다. 최종적인 순간에 여야로 나뉘어진 제 정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거나 국회를 대표할 때는 국회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당들은 그렇지 않죠. 청와대 편들기나 당정협의회 같은 거 하면 정부에서 짜온 거 그대로 다 추인해주는 거수기 이런 거 하기 바쁩니다. 정 의장이 그동안 몇 번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통령과 설치된 핫라인을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연결되지 않았답니다. 의장이 전화 걸었는데 대통령이 안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서가 받고 예, 전화 거셨네요. 그런 건으로 거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콜백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장님이십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대통령님 바꿔드리겠습니다. 해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됐답니다. 핫라인이 뭡니까? 원래 위급할 때, 긴급할 때, 꼭 필요할 때 거치지 않고 둘이 바로 전화하자고 만드는 게 핫라인이잖아요. 미소 정상도 하고 남북 연락관들도 하고 사이 좋을 때는 남북 정상 평양과 서울에 하나씩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의도하고 청와대 사이에 뭐가 어때서 2번 전화했는데 2번 다 애들 말로 뺀찌 맞았답니다. 힘센 국회의장 또는 마음에 드는 국회의장, 애완견 같은 국회의장이어도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실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이렇게 3사람이 예방하러 왔습니다. 높은 사람끼리 만나고 해서 사이좋게 하는 거 좋지요. 최경환 부총리가 이랬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법과 부동산 관련법 등을 꼭 통과시켜 주셔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국회의장한테 좀 불만을 말한 거죠.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런 말은 좀 누가 들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 의장이 바로 대놓고 쏘아붙였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사실 친박계의 핵심이고 지금 우기를 승천하는 자기가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는 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을 수 있죠. 청와대에서도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그러니까 정 의장이 대놓고 낮잠을 자고 있다고요? 정부가 낮잠을 즐기는 건 아닙니까? 상당히 대차게 쏘아붙였죠. 이 정도면 한판 붙어도 될 만한 분위기 직전까지 간 것 같았어요. 사실 최 부총리가 예의는 아니었죠. 낮잠이라니요. 그랬더니 정부가 낮잠을 즐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더 크게 되치면서 대통령께서도 법안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청와대에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저 법안은 그냥 툭 던져놓고 국회가 잘 알아서 하겠지. 팔짱 끼고 있다가 국회가 여야가 싸우느라고 비생산적이어서 할 일을 못하고 있어서 국정 발목 잡긴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한테 그럽니다. 대통령 뵙게 되거든 저의 이런 뜻을 전달 좀 해주라고요. 아마 작심하고 단단히 한 소리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 얼마나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경환 부총리도 제가 볼 땐 좀 웃깁니다. 아니, 법안 처리를 국회의장 혼자서 또는 국회의장 맘대로 하는 겁니까? 아까 긴 이름의 법이 뭐였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낮잠을 자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들이 과반 넘었으면은 통과시키려고 야당하고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고 들어보고 빨리빨리 하자고 하고 해야지. 자기들 158석 아닙니까? 법안 통과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 그렇게 급하면은 서두르고 뭘 할 일이지 왜 의장한테 가서 마치 의장이 사보타지 하고 있으니까 낮잠을 자고 있다느니.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몇 선 국회의원인데 법안 통과 과정을 몰라서 이랬겠습니까? 아무튼 그건 예의도 아니고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는 빼겠습니다. 재미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2가지 점만 말씀드리고 뉴스 행간 맺을까 합니다. 첫째, 정의와 국회의장의 작심 발언, 속으로는 고깝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는 힘도 없는 주제에 당내 계파도 없으면서 어쩌다가 지금 투표에서는 이겨가지고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면서 다들 속으로는 좀 그렇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새겨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비주류 출신의 일개 힘없는 국회의장이 자기 체면 세워보려고 한 소리 한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속으로 괘씸해. 그래 한번 임기 의장 임기 끝나면 두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옹졸하게 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의화 의장이 힘세서가 아니고요. 정 의장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거나 걸러내지 못했을 때 어떤 역사적 일이 있었는지를 지난 역사로부터 우리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새겨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요즘 흔히 비선 세력, 정윤회 문건 이런 것들로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사실일지 아니면 아예 정말 대통령 얘기대로 찌라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내부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는 뭔가 투명하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측에 기반한 또는 정보가 부풀려진 채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20일 가까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선 세력이 바로하기 좋은 토양을 기본적으로 앞장서서 제공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 또는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일단 대면 보고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접근 통로가 제한될수록, 즉 대통령을 대면 보고하는 게 힘들어질수록 대통령이 있는 방에 문고리를 쥐고 있는 문고리 권력자들의 크기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자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술이 횡행하고 문고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늘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그래서 비선이 바로 한다, 호가 호위한다, 누구한테 말하면 뭐가 잘 된다더라 이런 게 생깁니다.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지 않기를, 그게 박근혜 정부에게 돌아갈 마지막 행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12월 15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새정치민주연합 노민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운갑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현민 의원. 하이라이트는 최경환 부총리와의 설전. 부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개입이나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유공사의 강용원 전 사장은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나래 인수가 공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최경원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랬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강용원 전 사장은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입과 지시가 아닙니까? 제가 관연적이.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네.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감사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그러면 강용원 전 사장을 사실관계 위증 혐의로 고발하세요. 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는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하시면요 안 됩니다. 아니, 나라를 당시의 석유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한 발언을 그거를 인용하는 것을 정치 공세라고 합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한 금액이 어떻게 40조입니까? 네, 자, 지금 242억 달러는 이게 산업부 공식 장관님 입장이고요. 참여정부와 MB정부 해외 자원 개발은 무엇이 다르죠? 해외 자원 개발은요 다 실패 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산업부 자료를 보니까 참여정부에도 55건 투자해가지고요 28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정조사 하자 무슨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 점을 보셔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자원값이 떨어져서 이때가 사실은 자원을 지금 우리가 대외 개발에 지금 매진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자, 이게 사업에 근거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투자 규모가 달라요. 예? 참여정부 때는 MB정부에 10.3%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만 따지면 MB정부 공기업 때보다 3.6%밖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투자 총액은 MB 정권에서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 한 건만도 못합니다. 두 번째, 투자를 선도한 주체가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4%가 민간기업입니다. MB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3%가 공기업입니다. 세 번째, 투자 내용이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탐사 개발 위주로 했고 MB정부는 개발 생산 위주로 했습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과가 없지 투자 않습니까? 회수율이 다릅니다. 참여정부의 투자 회수율은 85.8%고 MB정부는 13.2%밖에 안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산업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투자 회수율이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그런데 MB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막대한 추가 비용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나오셔야지. 아니, 의원님, 어떻게 산업부가 저한테 준 줄 알고 의원님한테 준 줄 알고 그렇게 핍니까? 통계표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요, 참여정부 때는 투자 회수율이 102%밖에 안 되고요. MB 정부 때는 114%라고 제가 오늘 보도자료 낼 테니까 보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민과 최경환 누가 자료를 정확하게 봤을까? 오늘도 언론은 그런 건 없이 설정만 벌였다고 보도하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38분 30초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국제뉴스 비껴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뉴스 재구성 듣고 아마 올리신 거겠죠? 최 부총리 버벅대는 꼴이란 김진태 의원하고 비교한 그런 것도 있고요. 초딩인간님, 이강윤 앵커 얘기를 듣다 보면 말투에서 가끔 불금쇼의 최욱 씨가 문득 떠올라요. 최욱 씨가 누구죠? 좋은 사람입니까? 불금쇼도 들어봐야 되겠네요. 최욱. 국물도 없수다 님께서는 정 의장님, 김진태 의원이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시죠. 마술과 정치는 알면서도 감쪽같이 속아주는 게 마술이나 정치를 보는 맛인데 일베 김진태는 진지하게 진짜라고 우기며 소리를 친다. 마술을 진짜로 믿으면 도우미를 진짜 토막내는 거 아닌가요? 종북을 진짜로 믿으면 야당도 진짜로 토막내야 한다고 믿는 거 아닐까요? 김진태 의원의 착각이 끔찍한 이유입니다. 네, 야당 없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건데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제명해야 합니다. 김진태 의원에게 보내는 아주 추상 같은 준엄한 선고문이자 도전장 같기도 합니다. 김진태 의원 악명이 아주 높군요. 하태경하고도 비교를 하고 아주 오래는 살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의와 의장이 정홍원 총리한테 대통령한테 내 말 좀 전해줘라 이랬다는데 정 총리 절대 말 전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 써주셨고 속보성 뉴스 하나 함께 전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영화관과 수족관 사용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이 끝나고 안전진단 결과 필요하다면 보수공사를 다 마칠 때까지는 사용을 제한하라라는 조치를 취했군요. 역시 좀 섣부르게 조기 개장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부겸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 때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판단을 잘해 보인다. 그런 견해도 있고요. 김한길, 박영선 남매의 재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글들이 몇 건 더 있습니다. 네. 국제뉴스 비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아유,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뭐 중무장했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하고 예. 윤 의원님 준비하신 것들 순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파키스탄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문안대로라면 사망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탈레반이 학교를 공격해서 무려 10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학교를 공격했기 때문에 사망자 대부분은 아마 학생이 아닐까 싶은데 좀 더 자세한 것은 뭐 속보나 좀 상보가 들어온다면 이강윤의 오늘 안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탈레반은 그 뭐 학교가 보내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는 그런 네, 서양식 교육 받는 예, 것을 그렇죠. 배격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학교를 공격해서 무려 104명이 사망했다. 연말인데 참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자, 어제 아주 이것 때문에 뭐 뉴스룸이 계속 북적거렸는데 네. 호주 시드니 거긴 뭐 여러 가지 무풍지대다 뭐 청량지대다 이러더니 아주 거기서 IS로 추정되는 인질극 그래가지고 뭐 경찰 진압 그때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네. 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진압 과정부터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우선 어제 오전 9시쯤에 이란 난민 출신 인질범이 시드니 시내 마틴 플레이스의 한 초콜릿 카페에 침입하면서 이 인질극이 시작됐는데 네. 중무장 경찰이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 인질극 현장을 급습해서 상황을 종료시킴으로써 17시간 만에 이 인질극은 끝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인질범을 비롯해서 3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이 총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4명이 부상했는데 뉴사우스 웨일즈 경찰은 작전 종료 후에 인질 구출 과정에서 50세 남성 인질범 이 하론 모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34살짜리 남성, 38살짜리 여성 등 총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국장은 이번 인질극이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질극 현장에서 폭발물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참고로 마틴 플레이스는 네. 시드니 최고 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다국적 기업의 지사들이 산재해 있고 예. 시드니 총영사관 등 그 공관들도 이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총영사관도 여기 있죠. 예, 저도 거기 지하철역 내려서 네. 뭐 일을 좀 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시내 한가운데서 근데 이런 대규모 인질극이 어떻게 단독 범행으로 가능했었죠? 글쎄, 그게 정말 저는 그리고 이제 결국 시드니가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좀 확보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예. 평소에 어떤 경비에 대해서 조금 허술하고 안심하는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뭐 조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고들 생각하니까 설마 그렇죠. 이러느냐 싶어서 그렇죠.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 중에 뭐 우리 교민 여성 한 사람이 또 극적으로 탈출하고 뭐 이런 것도 뉴스 중반에 막 크게 대두되고 그랬었죠. 어제. 예. 뭐 어느 생명이 덜 아깝겠습니까만은 우리로서는 그래도 관심 가는 이 한국 교민 여대생 배아무개 씨가 이 17명의 인질 가운데 초창기에 5명이 탈출하는데 합세해서 성공을 했죠. 탈출에. 네. 그 범인은 누굽니까? 사망. 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질범은 1996년에 호주로 건너온 난민 출신의 이란인 만하론 모니스라고 전해졌는데요. 50살입니다. 이슬람 사회 조직의 지도자, 이른바 쉐이크를 스스로 참칭하는 이 사람은 시드니 남서부에 거주하는 소수파 이슬람주의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아파였다가 최근에 수니파로, 그러니까 원곤파에서
강경파로 개종을 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전처 살해 공모 등 무려 50여 건의 전과가 있다고 이렇게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 네. 특히 이 모니스는 전처 살해 공모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오는 2월 그러니까 석 달 뒤에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50여 건의 전과라. 네. 그나저나 시아파와 수니파는 좀 사이가 좋지 않고 아주 대립적인 건데 네. 극에서 극으로 뭐 개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향? 개종은 하지만 전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최근의 성향을 보면 그게 가능한 게 그럴 것 같다는 그 정황이 가능한 게 이제 각종 범죄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현재 보석 중인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평소에 이 사람이 좀 온건했다 하더라도 이제 자포자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네. 더 잃을 것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른바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네. 이제 뭐 사회 부적응 쪽으로 가면서 이런 행동을 벌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새 새로 등장한 그 외로운 늑대 롤리 울프라는 그런 또 행동이 있는데 이거는 네. 테러 조직이나 어떤 특정한 이념에 연계되기보다는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건데 지금 이 모니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좀 그 복합된 소시오패스면서도 롤리 울프적인 요소가 복합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롤리 울프라면 외로운 늑대라면은 그 이념 성향에 몰입이 안 될 텐데 이 인지를 보면 어제 그 카페 유리창에다가 흰색 아랍어 문자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 이런 글귀가 적힌 이슬람 신앙 고백문을 걸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슬람 국가 IS 등 이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 사람이 시아파에서 수니파로 전향을 한 정황도 있고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사건이 그 충격 또는 놀랬던 거 초기에 놀랬던 네. 거에 비하면은 조기의 진압이 네, 조기 진압은 됐는데 세계 곳곳에 네. 이슬람 지하디스트 이른바 뭐 성전주의자들이죠. 네. 그런 게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고 그것이 또 시드니였다는 점에서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시드니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 기억하시다시피 캐나다 의회 의사당 총격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호주까지 이 테러 단체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단독범의 공격이 생기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롤리 울프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사실. 전반적으로 이 어제 사건에 비추어서 호주가 미국 주도의 공습에 동참했다는 사실. 네. 이것도 어제 그랬던 사건과 좀 연계되는 그런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IS의 경우는 이번 인질범이 IS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튼 간에 IS의 또 존재가 다시 부각되는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누리게 되는 참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로운 늑대 문제는 이게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그 산발적으로 출몰할 경우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냐. 네. 사실 2004년에도 그 알카에다 조직권의 일원으로 보이는 필리핀계인이 그 입국을 하려는 그런 정보가 입수돼 가지고 굉장히 긴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늑대의 준동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좀 말하자면 긴장을 할 필요도 있겠죠. 이 외로운 늑대라는 것은 좀 개별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직화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테러 조직과 연계된 것도 아니고 네네. 특정 이념에 경도된 것도 아닌 그런 이제 활동으로.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요소가 많죠. 반사회적인. 근데 이번에 이 모니스의 경우는 이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에다가
이 외로운 늑대적인 성격. 그러니까 소위 그 강경 순위파의 그 IS적인 그 요소가 함께 믹스가 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런 가운데 중국 출신의 극단주의자 한 300여 명이 IS에 가담했다. 그리고 IS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러면 IS는 지금 그러잖아도 뭐 80 몇 개국에서 발론티어들이 이렇게 오고 그렇죠. 그런다는데 중국에서도 이쪽 동조자가 있나 봐요. 중국에서 동조자가 있다는 게 신기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 보도인데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그 분리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강경파 조직, 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이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 교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회족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이 그 이슬람 운동의 중국 대원 300여 명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와 함께 활동 중이다. 이라크하고 시리아면 뭐 IS의 완전히 근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터키 정부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이 이슬람 운동 극단주의자들이 터키 남동부 지역을 거쳐서 손쉽게 시리아로 들어가서 이 IS 그룹에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하여튼 중국이 이 보도를 하는 이유는 터키가 너무나 무성의하다. 터키가 좀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갖다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00명이면 상당합니다. 상당한 거죠. 네, 숫자가 뭐 85개국에서 한 15,000명이 와 있다고 치니까 100개국 잡고 15,000명 한 대개 100명 내지 150명 수준일 텐데. 물론 그건 뭐 아주 단순 평균이 의미가 없는 평균이지만. 그럼 뭐 중국 그래서 300명이면 대단한 거죠. 거의 무슨 파견 수준의 군대 파견 수준의 느낌이 딱 들어오는데요. 자, 이제 한반도 얘기 다시 또 이거는 늘 항상 켜져 있는 우리 곁에 켜져 있는 빨간 신호등이자 무슨 지뢰 같은 것이기도 한데 그만큼 다루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유엔 안보리에 인권 문제가 상정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북한이 미국 보고서 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또 무슨 독특한 외교 전술입니까? 북한 이제 건수를 하나 잡은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 CIA, 중앙정보 고문 보고서, 이거를 안보리 안건으로 올리자.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잘 걸렸다 하나. 니들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근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자성남 대사, 이 사람 영국 대사를 지냈죠. 상당히 영국 대사하면서 뭐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자씨가 있네요. 네, 자성남 대사 이 유럽 쪽에다가 그 북한 문화를 소개하고 뭐 이런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점수를 좀 딴 모양인데. 오늘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의 유엔 대표부 대사한테 서한을 보내서 소위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불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이다. 지역이나 국제 평화 안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자기네들 주장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굉장히 귀중한 인명이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은.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최근 폭로된 미국의 CIA 고문 범죄가 세계 곳곳에서 잔혹하게 자행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물타기에 들어간 건데. 미국이 쩔쩔매고 명분이 사실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CIA 고문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조속히 안보리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이 자성남 대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후의 소식은 금요일 다시 속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비껴보기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날씨 소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엔 올겨울 최고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감온도는 영하 13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는 두꺼운 겉옷과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중무장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과 모레는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서해안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로 평년보다 9도나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중부지방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은 영하 14도로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비롯한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전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 속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4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15cm가 넘는 큰 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